처음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하게 된다고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제가 오래도록 무시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지내며 저는 기술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것이 기술보다 더 깊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귀국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 조국이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 협력국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곧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저의 깊은 존경,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린 조국에 대한 참회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항공기술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방부 산하항공개발국 소속의 중간급 실무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계 다루는 걸 좋아했고 대학에선 항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엔진 소리보다 아름다운 음악은 없다고 믿었고 하늘을 나는 기체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희 국가는 예산이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매번 방위 사업은 정치적 계산과 외교적 줄타기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였고 기술 개발은 언제나 후순위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뎌져 갔고 결국엔 주어진 임무만 조용히 수행하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몇 달 전 뜻밖의 파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카이로 이동, KF-21 공동개발 협력기술자 파견. 솔직히 그때 저는 기대도 감흥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 선진국이긴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서 뭘 얼마나 배울 수 있겠어? 제 마음속엔 은근한 무시와 방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협력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유연하게 행동하되 기술 자료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KF-21 분담금을 놓고 한국 측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선 기술적 성과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압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면을 훔치러 가는 게 아니다. 그냥 파견 근무다. 나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저는 짐을 쌌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전 외곽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였습니다. 처음 건물에 들어섰을 땐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거대한 실험동 안엔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말없이 각자의 기계와 설계도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보다는 기계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맞아준 사람은 김민수라는 팀장이었습니다.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의외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A사 레이더 모듈이 장착 공정 기록 확인이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놀라운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조립 순서 하나하나가 0.05mm 단위로 측정되고 오차 허용치마저 하루 단위로 재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단순 조립공조차 하루에 2번씩 자발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며 작업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엔진 관련 부품 중 하나의 진동수 테스트에서 오차가 생기자 담당 기술자가 자진해서 문제를 보고했고 바로 다음 날 모든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 가 회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탓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모습. 그건 제가 알던 조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레이더 수신부 일부 회로에서 문제 신호가 발생하자 팀장이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에 확인합시다. 퇴근은 잊어요. 그렇게 밤샘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 역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던 시각 팀장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정비사로 파병을 나가셨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손으로 만지던 분이었죠. 전 어릴 때 그 손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냥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민 커피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책임감과 신념은 너무나 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습니다. 기술이란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계산만 하며 살아왔던 건 아닐까? 그날 새벽 건물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는 점점 단순한 파견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고, 특히 팀장과 팀원들의 태도는 제가 알고 있던 기술자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했습니다. 회로 설계 한 줄, 배선 하나까지도 무심코 넘기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작업 효율보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가를 묻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의 집착이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마치 기계와 사람 사이를 잇는 신념 같았습니다. 하루는 회로 실험 중 제 부주의로 작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기기 오류가 생겼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용히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르만 씨,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부터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였고 그 이후 누구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이 날 기술자로서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존중은 서류에 찍힌 이름이나 직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란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저는 한국 팀원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들은 작업장 한쪽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르만 씨도 함께 드시죠. 그렇게 시작된 점심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 심지어 어릴 적 꿈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저 역시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르만 씨 나라도 우리처럼 자체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기술은 나눌수록 더 발전하니까요. 그 순진한 믿음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침내 KF-21의 초도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긴장된 얼굴로 각자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저 역시 전자계통 모니터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활주로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륙 직전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조종사가 무선으로 외쳤습니다. KF-21 이륙 준비 완료. 대한민국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초음 속으로 솟아오르는 그 모습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의지가 하늘을 밀어올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 작동이 안정화되고 자동 조종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된 것을 확인한 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저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한국에 오기 전 제 상관이 말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기술만 잘 얻어오면 돼. 진심은 필요 없어. 그 말이 지금 이곳에선 얼마나 무의미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모든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모든 협력국, 그리고 아르만 씨 같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몇 가지 회로 점검과 데이터 모니터링 뿐이었는데 그들은 저를 진짜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꿈을 꿨던 그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어느 순간부터 데이터를 수치로만 계산하고 사람을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팀장의 말, 그의 동료들, 그리고 오늘 하늘을 가른 그 비행기,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술자가 되었던가? 기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란 무엇인가?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도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제가 서 있는 현실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던 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기술 파견을 마친 기술자가 본국으로 복귀하는 길이었을 뿐인데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두고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탑승구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한국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그 어딘가에서 KF-21이 또다시 훈련 비행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 본부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고 업무 보고 일정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의실에 앉아 KF-21 협력 근무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협조적이었고 기술 수준은 안정적이며 체계적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 감정이 섞이면 그건 기술 보고가 아니라 양심 고백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상관들은 제 보고서를 훑어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A사 레이더 기술의 핵심은 파악했나? 엔진 관련 설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나?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칠 뒤 신문 기사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 TFX-48대 구매 계약 체결, KF-21분 담금, 협의 끝에 대폭 감액, 현물 상환 가능성도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었던 건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튀르키예의 TFX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변화된 방산 협력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기술을 얻어낸 후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처를 찾는 전략이었습니다. 며칠 뒤 본부 상사와의 대면 보고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튀르키예와의 계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변화 전략이지. 하나에만 의지할 수 없잖아. KF-21은 개발비도 많고 기술 이전도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기술 다 주진 않잖아. 결국 우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정치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 그 순간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샘 작업 후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짓던 그, 하늘을 지키겠다고 말하던 그,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동료라고 불러주던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신념을 그저 기술만 주면 되는 공급자로만 여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러 간 정찰병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기술 문서들 사이에는 팀장이 건넨 명함도 있었고 함께 점심을 먹었던 동료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그들의 환한 웃음이 지금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며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한국은 도면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다시 지웠습니다. 이런 개인적 감상이 공식 보고서에 들어갈 리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내부 통신망에 사내 칼럼 형태로 작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것. 그 안엔 팀장과 팀원들이 밤을 새우며 설계를 다듬던 모습, 실패 앞에서 서로를 믿고 다독이던 장면, 그리고 KF-21이 초음 속으로 날아오르던 그날의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신뢰를 정치로 되갚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글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직원들에게 공유되었고 몇몇 후배 기술자들은 개인 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기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순수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후배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제 상사는 칼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글은 외부 유출 우려가 있어. 개인 감상은 사적으로만 남겨둬.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배신했고 진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감사의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메일을 보내기 전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무실에서 거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형식적인 회의,
정치적인 전략 보고 기술 자료를 숫자로만 나열하는 업무들이 제겐 더 이상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동료들의 입에서는 그쪽 애들이 얼마나 줄 건지 봐야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핵심은 못 줄 텐데 라는 식의 말만 오갔습니다. 그건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들의 태도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수가 나면 서로를 감쌌고 문제가 생기면 왜를 물었으며 수치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이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도면 하나, 설계 하나가 전략적 거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회의 중 KF-21A4 레이더 관련 기술을 검토하던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긴 무리겠습니다. 어차피 외주 줄 건데 적당히 수준 낮춰도 되겠죠?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뭘 배운 겁니까? 단지 도면 몇 장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태도를, 사람에 대한 신뢰를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까?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르만 씨,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술이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라는 말이 배신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부 고위층에서 KF-21 관련 자체 개발 기획안을 추진한다는 내부 문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자립이었지만 실상은 한국 측의 핵심 기술을 우회적으로 재현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건엔 제가 한국에서 함께 작업했던 항공전자 부문의 핵심 설계 흐름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린 결국 기술만 훔쳐가고 정신은 버리는 건가?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자료들 중 일부가 제가 한국에서 업무상 접근했던 내용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파견 근무가 이런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 줄의 메일을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보안 시스템에 이상한 접근 흔적을 발견한 적 있습니까? 그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후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당신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땐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진심은 기억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본부로부터 더욱 직접적인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아르만 씨, 한국에서 확보한 A사 레이더 장비, 사양 관련 구체 자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 보고가 아닌 구두 요청이었습니다. 문서화되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게 조용히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쉽게 동의할 거라 생각했는지 슬며시 덧붙였습니다. 우린 당신을 믿어서 이런 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거든요. 그 순간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결국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그들의 요청대로 A사 레이더 항목들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열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타이핑을 시도해도 손끝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함께 야근하던 동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나는 기술자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 생각이 뇌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의무보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리로 윗선의 비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직속 특별 프로젝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협조하면 이후 연구소 승진도 빨라질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팀장의 마지막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었던 것, 본 것이 진심이라면 언젠가 그 진실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속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본부에 단호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는 한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배신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말 뒤로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다 더 큰 신념을 보았고 그 신념 앞에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숫자보다 큰 것을 지켜야 했기에 그날 밤 저는 팀장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국 당신들의 편에 섭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상황은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본부 인사과에서는 저를 따로 호출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기밀 유지와 관련해 협조가 미흡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기술 검토 업무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함께 일하던 후배들이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는 회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이 저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팀장이 말했던 한 문장이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는 그냥 철덩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땀과 신념이 녹아있거든요. 저는 침묵 속에 있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업무는 단순한 자료 정리였습니다. 과거 방산 협력 사업들의 성과 분석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저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며 무의미한 통계를 만드는 일. 그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 먹게 되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저를 보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리로 향했고 새로운 팀원들은 아예 저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고민 끝에 해외 방산 전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기술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다.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만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마음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럼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팀장이 새벽 2시에 커피를 건네주던 모습, 실험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가던 팀원들의 모습, 그리고 KF-21이 하늘로 솟아오르던 그 장엄한 순간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글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기술 협력이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꿈과 신념을 나누는 일이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칼럼은 단숨에 커뮤니티를 타고 번졌습니다. 어느 동남아 기술자의 내부 고백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수의 해외 기술자들이 공유했고 몇몇 외신 기자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더 많아져야 한다. 기술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칼럼이 퍼진 지 이틀째 본부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르만 씨 외부 기밀 누설 혐의로 긴급 내부 감찰을 시행합니다. 그들은 저를 회의실로 불러 신분증과 사내 노트북을 회수하고 당분간 출근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책상도 이름표도 심지어 제 컴퓨터의 로그인 권한까지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몸담았던 기술 연구실은 이제 저에게 철저히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볼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술협력기관에 대한 비방, 기밀 암시성 정보 유출, 부적절한 외부 활동. 그들은 하나씩 혐의를 나열하며 제게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기밀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위원장은 찬찬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문을 제출하면 정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 공개적인 활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팀장이 보낸 마지막 메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심은 기술보다 멀리 날아간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지 도면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빼놓고 기술만 얻겠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엔 짙은 정적이 흘렀고 그날 저녁 저는 징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무기한 연구소 배제 및 대외 활동 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고 도심 속 빛들이 멍하니 흔들렸습니다. 문득 한국의 작업장 한쪽에 걸려있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난다. 그 글귀가 지금 제 마음속에서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을 뺏겨도 도면을 줘도 그 정신은 절대 베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진심,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기술 현장을 떠났습니다. 공식 직함도 사라졌고 사무실도 없었으며 더는 누군가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옛 동료들이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저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적한 외곽 도시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책을 읽고 오래된 메모를 정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속엔 한국에서 함께했던 날들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활주로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긴장된 얼굴, 그리고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 그건 단순한 성공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고 사람들의 땀과 신념이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F-21, 폴란드와 필리핀 등 연이은 협상 체결. 한국 기술, 세계 무대서 신뢰로 날아오르다 뉴스 화면 속엔 푸른 하늘을 가르며 초음 속으로 날아오르는 KF-21의 비행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복판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본 사람들 그들의 땀과 믿음이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장과 그의 동료들이 밤을 새워 다듬었던 설계가 이제 세계 각국의 하늘을 지키는 날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수출 결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고 필리핀 역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만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신뢰로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TFX 도입 계획은 여러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과 분담금 문제로 튀르키예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다변화 전략은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신뢰를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컴퓨터를 켜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혼을 만들었다. 그 비행기는 단지 무기를 실은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로 쌓은 정밀함이고 밤샘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들의 손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흉내내려 했을 뿐입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팀장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 건넨 마지막 인사. 아르만 씨,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정신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게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그 글은 아르만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방산 전문 매거진에 기고되었고 예상 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고 어떤 기자는 기술보다 깊은 정신의 수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방산을 조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몇몇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작은 고백이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팀장에게서 오랜만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기술보다 사람이라고 말했던 걸 우리 후배들이 제일 먼저 외웠습니다. 당신의 이름, 우린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쓴 글들, 우리도 다 읽었습니다. 그 메일을 받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때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 언론에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얻으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기술, 진심이라는 이름의 설계도를 말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가르쳐주려 했지만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선배님이 본 그 한국의 모습,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도 배울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작은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위로 한 줄기의 항공기가 궤적을 그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정신은 훔칠 수 없다. 그들은 그걸 증명한 사람들이었다. 몇 주 뒤 저는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흔한 회로도 하나 그리지 않았고
개발 회의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제 손에서 새 전투기가 탄생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금속으로 된 전투기도 군수산업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었고 밤을 새워 도면 위에서 머리 맞대던 동료들이었고 무수히 많은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기술 윤리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주제였지만 저는 단 하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 들어가며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보여준 적은 없지만 대신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만든 전투기는 신념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이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한국 팀장이 말하던 다음 세대에게 남길 가치라는 말과 겹쳐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기술이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그런 강의를 몇 차례 더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젊은 기술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기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술을 배우는 것과 정신을 배우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여학생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우러 간다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 개발 현장에는 없었지만 대신 작은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지역 대학에서의 특강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의 진정한 의미라는 주제로 젊은 기술자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이야기, 특히 한국 기술자들과 동료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 정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만 보려 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라는 제 조언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앞으로 국제 협력을 할 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동남아시아 기술협력 포럼에서 연설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진정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겪었던 갈등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청중들이 공감했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나라 기술자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한 엔지니어는 저도 일본과 협력하면서 같은 딜레마를 겪었다고 했고 필리핀의 연구원은 기술을 받는 것과 배우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작은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인턴십에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KF21이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제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땀과 신념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항공기 한 대가 궤적을 그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정신은 훔칠 수 없다. 한국은 그걸 증명한 나라였고 나는 그걸 배운 사람이었다. 저는 이제 큰 무대에 서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배운 그 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이 결국은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오늘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군사 작전의 결과가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 체계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제 방위 전략 전문가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토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 전략을 제고하게 만들었을까요? 국제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설계, 철학의 경의를 표한다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르크 르노, 유럽 방위전략연구소 기술분석실장입니다.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해왔죠. 냉전 시대부터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제 눈은 언제나 차가운 데이터와 객관적 수치만을 쫓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화력, 기동성, 명중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브뤼셀 나토 본부의 회의실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원국 대표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저는 카슈미르 북부 고지대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숨죽였습니다. 위성 사진과 전투 데이터가 스크린을 채웠죠.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포대가 전투를 바꾼 순간을 논의합니다. 그 이름은 K9 바즈라입니다. 이 사건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양국의 첨단 무기가 배치된 전장이었죠. 누구도 이렇게 빠른 결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저는 무기를 분석하며 냉정한 숫자만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찾는 건 승리가 아닌 변수였죠.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무기가 효율적인지 그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슈미르 전선에서 온 보고서는 제 손을 떨게 했습니다. 인도군의 K9 포대 하나가 불가능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92% 명중률, 6시간 연속 기동, 사상자 90% 감소. 숫자만 보면 믿기 힘든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카슈미르의 혹독한 환경에서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은 기적 같은 성능.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철의 심장을 가진 이 한국산 무기가 어쩌면 제가 알던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위성 영상 속 K9 바즈라는 포신을 부드럽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움직임의 정확성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K9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 인도군이 바즈라, 즉 번개의 신이라 이름 붙인 무기였죠. 2018년 인도가 도입한 후 꾸준히 모니터링했지만 나토 내부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중국산에 비해 검증되지 않았다.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이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표는 전장에서 증명되지 않은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며 유럽 방위산업 자체 개발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이번 카슈미르 전투 데이터는 모든 예측을 깨부숴버렸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차트를 가리키며 저는 말했습니다. K9은 파키스탄군의 집중 포격과 전자전 공격 속에서도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포대는 4시간 만에 절반이 무력화되었죠.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노 실장, 그게 가능한가요? 같은 환경, 같은 위협 속에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K9은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시간당 8발의 발사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명중률은 평지훈련 시와 거의 동일한 9%였죠. 놀라운 것은 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질문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두 자주포의 스펙 비교표가 떴습니다. 중국 자주포는 표면적으로 K9보다 더 인상적인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사거리 50km, 더 큰 구경의 포신, 화려한 전자장비를 갖췄죠. 하지만 실전에서 완패했습니다. 비결은 세부 설계에 있었습니다. K9의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상 조건, 지형, 포신 마모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열감지 장치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며 최적의 사격 위치를 찾아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발사 후 즉시 재배치 능력이었습니다. K9은 사격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옮겨 적의 역습을 피했습니다. 이 기동성이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였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K9은 전투하는 법을 넘어 생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무기는 단순한 철제 괴물이 아니라 전장의 실제 조건, 병사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파키스탄군은 최신의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무기죠. 사거리 50km,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고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냉각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저는 열화상 위성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SH-15는 연속 사격 후 과열 현상을 보였습니다. 카슈미르의 혹독한 추위는 장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전자장비의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SH-15는 사격 후 재배치에 평균 2분 3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전장에서 영원과도 같았죠.
파키스탄은 첫 4시간 동안 8대의 SH-15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인도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노출된 후 반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K9 바즈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12대가 투입된 K9은 타격, 이동, 타격 패턴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최대 3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했죠. 이동 시간은 불과 30초,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제 K9의 내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인도군이 특별히 공개한 자료였죠. 포수와 조종수가 앉은 좁은 공간은 마치 첨단 항공기 조종석 같았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체공학적 조작 장치, 그리고 놀랍게도 꽤 안락해 보이는 좌석까지. 주목할 점은 이 설계입니다.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최대 12시간까지 지속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인간공학적 설계가 정확성 유지에 결정적이었죠. 슬라이드를 넘기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줄기차게 설명했지만 뭔가 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군 병사들은 K9을 철의 수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동반자였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토 최고의 장성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침묵 속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9이 포신을 돌려 적의 위치를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그리고 순식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죽이는 기계가 아닌 지키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 K9의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다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K9의 설계는 단순한 포탄의 궤적만 계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의 손끝, 공포, 피로까지 계산했습니다. K9의 설계 철학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인간공학적 조작 패널은 극한 상황에서도 운용자의 실수를 줄입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은 포수들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심지어 차체 내부의 충격 흡수 시스템은 연속 사격 시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장성들이 자세를 바꾸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보통 기술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6.25 전쟁의 교훈을, 그 처절했던 기억을 이 강철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들은 병사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이 무기에 담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터를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무기를 분석하며 저는 항상 숫자와 성능만 보았습니다. 화력, 장갑, 사거리, 명중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K9은 카슈미르 전선에서 극한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효율성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어갔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히 발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의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방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 장갑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것뿐 아니라 내부 승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병사 한 명의 희생이 가족에게 가져오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K9에는 그런 역사적 교훈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K9이 눈보라 속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한 후 순식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절제와 정확성, 그리고 묘한 우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그것이 올바른 철학을 담고 있다면 말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인도군 연락장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리노 실장님의 분석에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K9 포대는 이번 작전에서 우리 군의 사상자를 90% 줄였습니다. 우리의 예상 생존율은 30%였지만 그들은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분석한 무기는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선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병사들의 숫자였습니다. 인도 장교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포병대는 카슈미르에서 6번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인명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K9 도입 후 첫 작전에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장비의 성능 차이였을까요? 인도 장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K9의 설계 철학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무기를 접했을 때 느꼈던 것은 이 무기는 나를 지켜준다는 신뢰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K9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존재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하며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파괴력이 아니라 지켜낸 생명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카슈미르 작전 중 우리 포병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장교가 회상했습니다. 이 한국산 무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내가 지키기 전에 이 무기가 나를 먼저 지킨다. 저는 그 말이 K9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92%의 명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확도가 병사들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6시간의 연속 작전 능력도 단순한 지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무를 빠르게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무기 분석의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스펙 너머에 있는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이 실제 전장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를요. 저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인간 존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카슈미르에 얼어붙은 고지대, 새벽 안개 속에서 K9이 최종 사격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제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 나라의 역사와 기술력, 그리고 철학이 집약된 결정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K9은 최종 타격 전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포신의 상태, 장전 메커니즘, 심지어 승무원의 조작 패턴까지 확인하죠. 이건 단순한 안전 점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임무 수행과 안전한 귀환이라는 철학의 구현입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고 영상은 적 진지가 정확히 타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전 종료 2분 전 K9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속하게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단 한 대의 손실도, 단 한 명의 희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 나토 장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가 아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기술에 담아낸 인간 중심의 철학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의 나라가 거대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K9은 그 철학의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이루어낸 진정한 기적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K9 도입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터키 대표는 이미 자국에서 생산 중인 K9 변형 모델에 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비극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인간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저는 개인 메모에 적었습니다. 정확성은 기술이 만든다. 생존성은 철학이 만든다. 이 문장은 제가 40년 군사 분석 경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6.25 전쟁, 그 참혹한 기억 속에서 병사 한 명을 더 살리려는 집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그 철학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무기를 설계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세부 사항들을 결정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럽 방위전략연구소 원장에게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9 전투 분석 기술 너머의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는 단숨에 나토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K9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조립 라인에서 거대한 자주포의 뼈대가 하나둘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세심한 손길, 첨단 로봇의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품질 검사의 철저함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장인 정신입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K9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공장 한편에는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구식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장비 없이 싸워야 했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K9을 설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병사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는 단순한 철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아픈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가 녹아있는 결정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든 철학이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위한 자부심, 인간을 중심에 둔 기술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후 나토 방위산업회의에서 K9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제 보고서는 여러 회원국의 관심을 끌었고 폴란드, 터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제 자주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리노 실장, 당신의 카슈미르 분석이 나토의 방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벨기에 방위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력과 파괴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생존성과 지속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방위 전략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K9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K9이 이미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자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운용 중이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그리고 이제 인도의 바즈라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군수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적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무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한국은 침략을 경험한 나라이기에 방어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제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듯했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전쟁을 끝낸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기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게, 더 생존 가능하게라는 철학을요. 회의가 끝난 후 독일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K9의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생존성 측면에서요. 우리도 이제 방위산업의 방향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역사적 교훈을 현대 기술에 접목시켰는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화 이후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9만이 아니라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다양한 방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공을 넘어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단지 하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무기와 전쟁,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벨기에 군사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 후보생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빠른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지켜줄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카슈미르에서 K9의 성과를 본 후에야 진정한 무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파괴력이 아니라 지켜낸 생명의 수입니다. 크린에는 K9의 작전 영상과 인도군 포병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K9은 우리를 지켜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신뢰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한 장갑의 두께, 화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의 모든 세부사항에 반영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서 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표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대의 기초 방위산업 육성, 8, 90년대의 기술 자립,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화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역사적 교훈과 생존을 위한 절박함,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이 만나 이룬 기적입니다. K9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세상을 바꾼 순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강연 후 한 벨기에 장교 후보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위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그 절박함이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기에 기술로 그 격차를 메워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연 이후 여러 군사 전문지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K9의 카슈미르 전투 분석은 이제 방위산업 전체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노 실장님, 왜 이렇게 한국의 K9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십니까? 프랑스도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국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카슈미르 분석을 통해 무기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 중심 기술의 승리였으니까요. 며칠 뒤 나토 방위산업 회의에서 K9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터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제 자주포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전쟁을 끝낸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철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화력과 장갑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투력과 생존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연이은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K9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뜻밖의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K9 카슈미르 전투 분석 보고서가 한국에서 번역되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에서는 공식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리노 박사님, 한국 방위산업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는 철학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귀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 비결은 바로 그 철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9을 만나기 전까지 무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을 지킬 것인가라는 집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K9의 모든 나사 하나, 용접선 하나에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강연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외국의 무기에 의존해 싸워야 했소. 하지만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니 감격스러울 따름이오. 그 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 그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철의 심장을 가진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카슈미르의 침묵은 한국의 기술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술 속에는 한국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제 다음 책의 첫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철학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최우선 도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K9에 대한 문의와 도입 요청이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5개국과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아픈 역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로 승화되었는지 보여준 이번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세계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